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수백만 미국 노동자들이 2019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지난 1월 1일 미국 NBC가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을 알리는 뉴스입니다. 미국 20개 주 21개 도시에서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로 작년 대비 44% 인상되어 저임금 노동자들이 주로 혜택을 입게 될 것이며, 캘리포니아처럼 물가가 비싼 주에서는 $15 인상으로는 부족하고 $20 정도는 되어야 최저 생계가 가능할 것이란 전문가 논평과 함께 올해 1,700만 명의 미국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며 뉴스는 끝을 맺습니다. 이게 저소득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언론이 취해야 할 1차적 접근 태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로 인한 중소상공인 부담을 어떤 정책으로 경감시킬 것인가도 함께 다루는 게 그게 맞는 태도죠. 그런데 우리 보수 경제지들은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기사를 읽다 보면 나라가 이미 망해도 몇 번을 망했어요. 그렇다고 카드 수수료나 같은 정작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이 나오면 그건 제대로 알려주기는 합니까? 그때는 또 카드사가 어렵다는 기사를 냅니다. 그리고 미국 언론이 44%나 인상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나라 망한다며 뼈깨거리는 기사가 있나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 MBC가 우리 보수가 말하는 소위 좌파 언론인가요? 우리 보수 경제지들이 쏟아내는 최저임금 관련 기사들은 그러니까 기사가 아닙니다. 그냥 현 정부 망하라고 퍼붓는 저주인 거죠. 그렇게 매일 저주만 하려면 뭐하러 기자를 합니까? 인형에 바늘 꽂는 부두교 사당을 차리세요.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 최저임금 기사가 또 쏟아지지 않습니까? 네, 해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더 많이 쏟아져요, 또다시. 네. 근데 보수 경제지들이 사실은 저주를 퍼붓는 거,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저는 그 외에 언론들이 이 문제를 접근한 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어디서 출발하냐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 언론의 이 관점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관점, 자본의 관점에서 출발을 해요. 보통 최저임금도 못 받는 저임금 노동자, 우리 사회에서 적게는 100만, 많게는 300만, 그 정도가 최저임금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 소득 양극화의 끝에 있는 계층 아닙니까? 네,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수 언론도 지적하고 있거든요. 양극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 사회 경제적으로는 최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최저임금을 준다고 해도 여전히 한 달 최저 생계비가 안 돼요. 네, 예? 그렇습니다. 사회 구성원이 최저 생계는 당연히 꾸려야 하는 거니까 거기서 출발해서 그런데 사용자 부담은 그럼 어떻게 경감시킬 것인가? 정부의 정책 수단이 맞는 건가, 충분한가, 이렇게 논지를 가져가야 돼 정상이에요. 그게 MBC 보도의 태도고, 미국의 자본주의 왕국인 미국에서도. 우리 보수 경제지들은 일단 저주를 퍼붓죠. 나머지 언론들도 거의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 혹은 자본의 편에 해설을 합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이 주류 담론 시장이 자본에 의해서 지배당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실 그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자기들도 피고인이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들도 월급 150만 원 받으면 생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안 되면 남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그 자본의 편에 서는 것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몇몇 기사를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가 명동 상인 30명 중에 29명이 그렇죠. 예. 최저임금 감당 못한다. 그 기사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예. 이게 정상적인 관점이라면 명동은 전 세계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곳이에요. 그리고 상권이 아주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30곳이 과연 의미 있는 모집단인가라는 의문도 들 수밖에 없는데요. 명동의 메인 도로에서 1제곱미터당 월 임대료가 작년에 이미 100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100만 원. 2011년에 60만 원대였는데, 그러니까 시급 800원 오르면 다 망한다가 아니라 이 건물주들이 올리고 있는 임대료 상승 이야기를 해야 정상인 겁니다. 근데 그 관점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동아일보가 또 그런 기사 썼어요. 30년 숙련 기술자를 최저임금 받고 있다가 내보내야 된다. 네, 30년 숙련 기술자라서 30년 동안 최저임금 줬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요.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30년간이나 그 최저임금 인상 전에
기준이면 130만 원 받았다는 거거든요. 30년을 일했는데 숙련 기술자인데 그러면 그 업주의 마인드나 해당 기업 혹은 그 산업 구조 문제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최저임금 탓이에요. 예, 숙련 노동자를 그렇게 대우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카드 수수료 문제나 건물주의 문제, 임대료의 문제 또는 뭐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을 문제 30년 동안 최저임금으로 사람을 부리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용자 인식 문제 이런 거예요. 이걸 얘기하지 않고 시급 800원 올라가니까 나라가 망한다 하고 1년 동안 때리는 거예요. 네, 풀어가야 될 다른 선순환적인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자가 할 접근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최저임금 기사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야.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어렵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접근 자체가 애초에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이 문제를 전부 다 사용자 관점에서 접근합니까? 자. 그게 앞으로 올해 내내 할 얘기인 것 같고,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좀 반가운 뉴스가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훌륭한 친서를 받았다라고 발언했다고요.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방금 훌륭한 친서를 받았다면서 우리는 아마도 또 하나의 회담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는 이제 나오지 않았던 반응인데 네, 오늘 새벽이기 때문인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공식 반응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길, 다른 길, 뭐 여기에 대한 멘트는 전혀 없고 회담을 하게 될 것이다. 예. 사실은 어제 저희가 방송이 끝나기 전에 첫 번째로 나왔던 반응이 트위터 네, 이야기도 그렇죠.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은 트위터였습니다. 네, 여기도 보면 뭐 looking forward to meeting, 뭐 최원명 기대하고 있다라고. 예. 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을 할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예. 예, 특히 신년사에서 핵무기 제조 시험 전파 의도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자, 그렇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자정을 기해서요. 석방됐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불법 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지 384일 만인데요. 현재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과 불법 사찰 혐의로 1심에서 총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법원에다가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했는데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풀려났습니다. 최근 대부분 이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구속기한 만기로 그러니까 무죄가 된 게 아니고 구속 기한이 만기가 돼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네, 법원이 빨리 재판을 진행을 하거나 혹은 연장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의 뭐랄까요,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거대한 트렌드 같아요. 예, 구속 기한 연장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나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더 주목되고 있는데요. 차문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에 대해서 좁게 해석해야 된다고 재판에서 이야기한 바도 있어서요. 더욱더 주목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다음은요. 네, 또 검찰이 김용덕 차한성 전 대법관을 지난달 말로 비공개로 불러서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검찰은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연되는 과정에 대해서 조사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했다라고 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은 이번 달 말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소환이 이번 달 말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번 달 말 혹은 다음 달이면 이 사법농단 관련해서 검찰 수사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혹은 관련 내용이 나오면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워낙 많이 다뤄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뉴스 한 가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번 달 말에 소환될 것이다. 예. 자, 다음은요. 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라는 내용을 이어갔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고발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적자 국채 발행이 적절한 정책인지, 정부가 민영화된 공기업 인사의 주주권 행사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논의 없이 소모적인 논란만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이거 할 말이 많은 기사인데 이 언론들이 이 신재민 전 사무관 주장, 제가 보기엔 굉장히 허섭한 주장이에요. 예, 이걸 내부 고발의 취급을 정권 차원의 비위가 있는 어떤 내부 고발자 취급을 해준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웃깁니다. 지금쯤이면 뭐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이어져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적자 국채 이거 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용어지 이런 말들이 네. 나오니까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신 씨의 주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첫 해인 2017년에 초과 세금을 많이 거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랬죠. 예, 네. 나라의 돈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적자 국채를 발행했다. 일부러 빚을 냈다.
이겁니다. 이거. 실제 사실은 아니고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이루어진 일은 아니고요. 예. 예.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래야 박근혜 정부가 더 잘못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야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더 잘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일부러 빚을 더 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기재부에 외압을 가했다는 거고 이게 주장의 요체거든요. 정말 이런 유치하기 짝이 없는 뻘소리를 어떻게 이 정권비리를 폭로한 내부 고발 취급을 해주는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주장이 성립되면 최소한 두 가지 전제가 먼저 성립돼야 돼요. 먼저 2017년 5월이 대선이었으니까 5월까지는 박근혜 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박근혜 정부의 문재인 정부가 라이벌 의식을 느껴서 일부러 박근혜 정부의 성과를 깔아뭉개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대전제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전에 2016년 12월부터 이미 직무 정지예요. 그렇죠. 탄핵 당했었거든요. 탄핵 소추되면서 대통령 직무가 2016년에 이미 정지가 됐어요. 2017년을 누가 박근혜 정부의 해로 봅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잘못했다고 더 나쁘게 보이게 만들 그런 노력을 할 필요조차 없었어요. 이미 탄핵으로 역사의 재윤 취급을 받던 상황입니다. 라이벌 의식을 왜 가집니까 여기에. 이런 박근혜 정부를 더 나쁘게 보이게 만들려고 일부러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 국가의 채무 비율을 더 나쁘게 일부러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범 첫 해 정부가 자해를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뭐 이런 멍청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거꾸로 첫 해 수치를 어떻게든 좋게 보이게 만들려고 무슨 무리수를 썼다. 이런 주장을 하면 최소한 그 동기는 이해가 가요. 예. 이전 정부의 실적을 나쁘게 보이려고 자기가 집권한 해 첫 해에 스스로 자해를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라고요. 신대민 전 사무관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국가 채무 비율이 그렇게 해서 0.2%가 증가하는 거예요. 0.2% 더 나쁘게 보이게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기본 전제부터 말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 한국일보도 재정 전문가들을 인용해서요. 채무 비율을 소위 마사지했다고 보기에는 과장이 되어 있고 사이즈도 작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가 초과 세수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근거가 됩니까? 초과 세수가 되면 그걸 가지고 무조건 국채를 갚습니까? 그런 정부는 전 세계에 없어요. 무슨 정부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일부러 적자 재정도 합니다. 다음 해에 돈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일부러 적자 재정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추경을 하려고 한 거예요. 보면 다음 해에 추경을 하려고 그런 계산을 한 건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초과세수로 국채를 먼저 갚을지 아니면 다른 일에 먼저 돈을 쓸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초과세수면 그걸로 국채부터 갚는 정부가 전 세계 어디 있어요. 이게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4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주택담보대출이 1억이 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여윳돈이 몇 천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대출부터 갚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 가정 지출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부는 대출을 갚을 수도 있고 뭐 일부는 자동차 할부금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는 저금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거 일개 가정도 그러는데 국가 단위에서 초과세수니까 적자 국채하면 안 된다. 이런 초등학생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 뭐 오늘 아침 한국일보도요. 조금 더 세련된 워딩으로 이렇게 정말. 전하고 있는데요. 추가 경정 예산 실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세요. 미국은 일부러 국채 규모를 유지해요. 예. 초과세수인데 국채 갚는데 안 쓰고 국채를 발행했다. 적자 국채를. 이게 어떻게 폭로의 근거가 됩니까? 그리고 더 황당한 표현은 청와대가 외압을 가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재경부가 무슨 외계인들이 독립운영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정부 부처예요. 청와대가 정책이 있으면 당연히 연락하는 겁니다. 외압이 아니라 정상적인 겁니다. 예,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청와대와 기재부가 적자국채 발행할 때는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라고요. 김태일 고려대 교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 씨의 논리면은 나라는 그냥 부처가 알아서 불리는 거예요. 거기에 왜 청와대가 전화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청와대가 왜 있고 대통령은 왜 선출합니까? 정부 부처 공무원들끼리 다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이게 여기다가 비서관이 전화했다고 외압이면 대통령이 전화했으면 구태타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비서관이 전화했다고 어떻게 외압입니까? 그런 논리를 세운다는 자체가 신 사무관이 정부 부처에서 아주 일부 부서만 경험했고 거기가 우주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 국가 의사 결정 단계의 복잡성에 대해서 이해수준이 너무 낮은 겁니다. 그런 단계에 가보지 못한 걸 여실히 드러내는 인식이에요. 이걸 어떻게
폭로예요. 이게 무슨 내부 고발자고 여기에 어디에 정권 차원의 비리가 있어요. 아 진짜 하도 해도 너무해가지고 기사들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올 줄 알았어요. 아직도 무슨 대단한 폭로가 있는 것처럼 계속 다들 달려가서 기자회견 받아쓰고 정말 웃깁니다 정말. 이게 무슨 폭로예요.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진짜. 대한 오랜만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어제 2심 재판이 처음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크게 법정 스크린에 띄웠던 멘트가요.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것이냐였는데요. 이 문구를 직접 띄운 사람은 이명박 쪽 대통령 강훈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요.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질문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질문을 한 사람이 됐네요. 예. 네, 그러면서 여전히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죠. 예. 2심에서는요. 1심과 달리 증인을 계속 채택해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신 씨 주장에 대해서 계속 보도하는 이 태도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이게 무슨 비위가 거기에 정부 차원의 비위가 있다고 굉장히 초등학생 같은 논리예요. 정말 답답합니다. 네, 뉴스 하나만 더 전해드릴까요?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네. 예, 출연자가 2명이나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새해 첫날에 유네스코 동반 탈퇴를 했다는 짧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뉴스는 내일 해설을 하죠. 예. 이제 할 말이 많은 기사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언론 오도독. 예. 이 시리즈를 내고 있는 분입니다. 저희가 한번 모셨었는데 KBS 최경영 기자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KBS 최경영입니다. KBS 기자인데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지금. 근데 워낙 독창적인 시리즈를 시작하셔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모셨고 이번에 다시 모셨는데 한국 언론들이 보도 관행에 대해서 이제 짚어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문제의식. 그 중에서도 최근에 시리즈는 경제 관련 보도 문제 너무 많다. 너무 많죠. 너무 많다. 이게 정파성 문제로만 볼 게 아니고요. 저는 선정성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일단 최악, 최대 하기 전에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다른 얘기 하기 전에 혹시 KBS 라디오에서 뭐라고 한 겁니까? 김경래 최강 시사 부장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세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일단 인지도부터 띄우자. 지금 같은 시간에 라이브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인지도부터 띄우자. 우리는 지금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지도를 띄워야 된다. KBS 지금 시간에 최강시사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가셔야 되는 분인데 뉴스공장에 나오셔가지고 저는 KBS 라디오에서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생각은 일단 들었습니다만. 자주 알리자. 잘 안 듣는다. 자, KBS 최강시사 죄송하고요. 자, 당분간은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라이벌 프로그램에 나오신 KBS의 최경영 기자님, 오늘은 어떤 사안입니까? 그 세금 하면은 굉장히 좀 뉘앙스가 안 좋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세금은 일단 좀 살짝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예산 이러면 이거 제대로 잘 집행하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조합을 해서 세금을 펑펑 쓴다. 그럼 굉장히 화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예산은 경제 활력을 위한 마중물이다. 마중물이다 그러면은 별로 그렇죠. 아까운 생각 써야 되는 돈 같이 느껴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 따라서 이렇게 단어 자체를 달리 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똑같이 그렇죠.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렇죠. 그걸 어떤 관점에서 제목을 정하고 기사를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그 최경환 부총리가 계셨을 때가 이제 박근혜 정부인데 그때 그 언론이 초이노믹스라고 아주 근사하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최노믹스도 아니고 초이노믹스. 초이노믹스.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부르는 것처럼 초이노믹스다. 이래가지고 근사하게 이름을 붙여주고 이게 최경환 효과라 그래서 부총리가 취임하기 전부터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경기가 좋아지고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주식 시장이 막 굉장히 좀 높게 상승을 하고 그래서 최경환 효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긍정적인 접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부터 취임 직후까지 계속 최경환 효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당시에 한 40조 정도 돈을 풀었거든요. 그때 경기 부양책에 관해서는 이거 2단, 3단 로켓이 준비됐나. 이게 조선일보 주필. 당시 송희영 주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2단, 3단이 준비됐냐. 법을 걱정 말고
법을 걱정 말고 돌파 전략을 구사해라. 돌파 전략을 구사해라. 예. 색을 막 써라 이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때는 마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예. 이건 마중물이다. 네. 그냥 계속 써야 된다. 2단, 3단 로켓까지 마중물을 계속 써야 경기가 살아난다. 그리고 이 경기가 살아나야 정권이 재창출된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비치는 거죠. 네. 2014년, 15년 계속 이럽니다. 그러니까 16년까지도 사실은 이러거든요. 네. 초반에. 그래서 추경 예산을 거의 매해 집행을 맞습니다. 합니다. 기억나시죠? 네, 박근혜 추경. 예. 그래서 추경은 일자리 마련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마중물이다. 야당이 이거 반대하면 민생에 지금 발목 잡는다 그러고. 그렇죠. 그게 이제 계속 논리였어요. 지난 5년 동안에 논리였는데 예. 지금은 추경 예산 또는 일자리 예산 뭐 이런 거 하면 세금 펑펑, 예. 단기적 부양, 땜질식 처방. 이게 다 논리가 돼 있어요. 100%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돈을 쓰는데 예. 똑같은 우리 돈이에요. 그냥. 예, 보수 정권 하에서는 로켓이 준비되어 있나, 2단이 있나, 3단이 있나. 그렇죠. 계속 써라. 돌파해라. 법을 걱정 예. 말아라. 이것은 초이 효과다. 뭐 이렇게 막 띄워주다가 그렇죠. 똑같은 추경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단기적 처방, 땜질 처방, 땜질 처방. 예. 단기적 효과에 그쳐. 맞습니다. 예. 그것도 나올지 몰라. 그런 효과도 나올지 몰라. 뭐 유류세 인하할지 예. 일자리 예산이할지 이런 것들을 다 지난 정부 때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정책에 관해서 어떻게 180도 달라져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때는 어떻게 마중물이고 정말 신기해요. 이런 거 보면. 이거는 이제 그냥 내용에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 망하라는 거죠. 예, 보수 언론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냥 아무것도 근데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면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 정부가 재정 정책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다 하거든요. 대만 같은 나라도 전 국민한테 상품권을 한 10여만 원을 쫙 지급해 준 적도 있어요. 초이노믹스라는 게 결국은 빚내서 집 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런 정책이었죠. 예. 그래가지고 가계 부채가 뭐 한 2배 이상,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아졌던 시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가 반성합니까? 안 하죠. 절대 반성 안 하죠. 네. 자, 그때 사실은 부채를 만들어서 지금 사실 소비 여력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자, 똑같은 사안을 보수 경제지가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서 보도하는가. 그렇죠.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 또 뭐 있습니까? 그 자영업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자영업. 경기 전망이 최악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악. 예. 경기 전망 최악. 문재인 정부 들어서 5월 1일부터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뉴스만. 예. 그러면 9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자,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나라가 망했어요. 예. 기사를 읽다 보면 우리나라 망했나 보다. 예. 그런데 2008년 1월 1일부터 2016년 한 9월 30일까지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예. 네이버에 경기 전망 최악 해가지고 뉴스를 보면 5천 건이 나옵니다. 5천 건. 그러니까 제가 선정성이 더 문제라고 했잖아요. 최악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좀 나쁘면 무조건 최악이라고 하는군요. 무조건 그래요. 그러니까 매년 매해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사실 경기 전망이 좋을 때가 없었어요. 자영업자 형편 좋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소상공인 진흥공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이분들의 경기 전망을 체감지수를 쭉 그래프로 제가 그려보니까 예. 딱 한 번 100 예. 경기가 좋을 것 같다. 102 정도 나온 때가 있거든요. 예. 그게 2014년 3월이에요. 예. 근데 2014년 4월에 저희가 너무 기억하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때 42로 떨어져요. 42로. 예. 그 이후에 60에서부터 80까지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냉철하게 지금 상황을 보자면 2014년 4월 이후에 경기가 사실 정체되고 큰 폭으로 살아나지 않고 있다. 자영업들이 힘든 거는 맞다. 예. 근데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 상황들이 언제 어떤 요인들 때문에 생긴 건지는 상당히 좀 공부를 해봐야 된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언론은 항상 좀 나쁘면 최악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시작한다. 예. 그렇죠. 무조건 최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 대비 최악, 무슨 뭐 몇 년 만에 최악 뭐 이러는데 예. 그것들을 곰곰이 보면 그게 비교하는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최악이라는 단어는 정해놓고 그렇죠. 최악인 구간을 적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계속 최악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을 때마다 쓰는 거죠. 그리고 무슨 숫자가 나오면 이거 최악이라는 단어를 쓰면 사람들이 일단 눈길을 끄니까 예. 그런 선정성 때문에 저는 이런 기사를 많이 쓴다고 봅니다. 일단 최악을 먼저 쓰고 구간을 나중에 정한다. 그렇죠. 최악의 구간을 뽑아내는 거죠. 혹은 최악의 수치를 뽑아내거나 그런 보도 태도가 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시장이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시장.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게 거의 당위적인 이야기잖아요. 지금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곰곰이 한번 봐보세요.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할 때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네. 취등록세를 경감한다든지 이럴 때 한국 언론이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지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네. 대기업 규제 완화랄지 대기업의 세제 완화랄지 네. 배당 소득세를 완화한다할지 네. 다 지난 정부 때 했던 이야기들. 대기업한테 좋게 예. 규제를 풀어주는 거죠. 시장을 개입해서.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시장 개입이다 이런 이야기를 절대 안 해요. 그때는 규제 혁신. 맞습니다. 예, 규제 혁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편의점에 예. 그 거리 제한 두는 거. 그렇죠. 이번에 저 김용균법 같은 거 있지 네. 않습니까? 노동자들의 건강, 안전,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의 어떤 이익을 지키는 문제. 기업이 불편하면 시장 개입이라고 주 말합니다. 52시간, 최저임금 이런 거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불편하다는 말을 시장에 개입하다는 말을 표현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기업을 좀 안 좋게 기업 측면에서 좀 불리하다. 네. 불편하다. 예, 불편하다. 이런 정책은 다 시장 개입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뭐 일반 다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거는 야, 이 시장 개입하지 마. 가만 놔둬. 그 기업이 편하게 해주는 것은 규제 개혁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똑같이 정부가 시장의 룰에 개입하는 것인데 네.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으면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뭐 이렇게 저지하려고 하면 그거는 시장 개입이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면 야, 그거 경기 부양해서 아파트 가격 올려야지. 빨리 시장 개입해. 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예.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예. 규제를 타파해야 된다. 규제를 타파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만 더 하실까요? 시간 관계상. 뭐 지금 이제 이런 정부의 보도 태도가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은 그 똑같이 나왔거든요. 한국 언론의 이런 보도 태도가. 근데 꼭 사용하는 것들이 택시 기사. 예. 그냥 수단적으로 사용해요. 재래시장 상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서민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이분들이 항상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저희가 경제 성장률이 한 5%가 훨씬 넘었는데 예. 이때 택시기사 월급이 뭐 100만 원도 안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2012년도에 같은 질문을 해도 택시기사들은 어렵다고 합니다. 열에 9분은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뒤에 붙입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그렇다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게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런 보도를 안 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서민이 항상 어려운데 그 서민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그 정부를 공격하는 그렇죠. 패턴이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서민을 수단화 시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화나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기자님,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모실 텐데 최강 시사하고의 관계는 알아서 풀어주십시오. 최강 기사도 좀 들어주십시오. 없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시려고 하거든요. 예. 이 정도면 충분히 알려졌다 하면 이제 떠나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S 저널리즘 제2에도 나오십니다. KBS의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투개기 레이더 공방. 네. 어제는 저희가 해군 출신인 김동욱 교수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이 문제에 총재에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일본 수상이 직접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일본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슈로 가져가고 차곡차곡 쌓아서 기정사실로 만들어서 나중에도 써먹을 사안이 아니겠는가. 이런 건 대충 적당히 덮고 갈 게 아니라는 게 저희 인식이고요. 그래서 어제는 해군 장교 출신으로부터 해군 관점에서 이 사안을 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초계기의 관점, 그러니까 공군 입장에서 이 공방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베테랑 조종사 출신이십니다. 공군사관학교 권재상 명예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공군사관학교에서 가르치셨군요. 예. 예. 네. 진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자 어제는 저희가 방송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배의 관점에서 한번 짚어봤는데 예. 어제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레이더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탐색 혹은 공격. 뭐 정확한 용어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은 그게 좋습니다. 탐색과 공격용이 있는데 일본의 주장은
미사일 발사 직전 단계에 공격용 레이저를 쐈다는 주장인데 어제 나온 이제 해군 출신의 김동일 교수님 이야기로는 만약에 그랬다면 그 비행기는 즉시 배를 피해서 멀리 회피 기동을 했어야 한다. 근데 어떻게 더 가까이 다가왔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기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주장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요지의 말씀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 공군 입장에서 조종사 입장에서 이 사안을 좀 짚어보겠는데 처음 이 공방이 있고 이 사건 접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일본이 또다시 그 동해에서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동해가 그 평화로운 지대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분쟁 상황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계속 이제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그 의도가 다분히 작용된 그 고의적인 상황 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저거는 동해를 분쟁 지역화하려고 국제적으로 의도적으로 도발해서 만들어낸 사건이다. 그렇게 보십니까? 해석, 최종 해석부터 먼저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저 작전 상황에서 그 모양새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150m 정도 접근을 했다면 초계기가 접근할 수 있는 공격 위치입니다. 비행기 관점에서 보자면 그 정도 거리면 공격 거리예요? 한 500피트 정도로 이제 피트로 나타내면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된다면 초계기가 그 잠수함을 찾을 때 보통 작전하는 고도가 그 정도 높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게 되면 물속에 들어있는 잠수함의 신호를 잡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고도까지 내려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비행 높이가 그런 이유가 있군요.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항공기가 P1이라는 일본에서 만든 초계기라는 이 비행기 자체가 그 장시간 채공하면서 동북아 해역상에서 해상과 수중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한 10여 년 전에 일본이 개발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작전 배치한 항공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공기가 그 지역에 나와서 활동한다는 것은 일본이 흔히 얘기하는 그 배타적 경제 수역 내부 또는 군사 작전 구역 내부에서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의도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그 작전 형태였죠. 이 동네는 우리 동네다라고 초계기가 감시 활동을 벌이는 거군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항공기가 그 기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P3라는 항공기에 비해서 속도가 한 배 이상 정도 되고요. 그 무장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첫째 그 항공기는 초계기이기 때문에 수상이나 초계기의 애초에 목적이 뭡니까? 수상이나 수중에 있는 적의 함선을 찾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잠수함이나 배를 공격하기 위한 거군요. 차단해서 우선 찾아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항공기에는 그 레이더라는 전파 탐지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파 탐지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구 자기장이 변화될 때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읽어드리는 그 자기장 탐지기가 있습니다. 그 매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로 가지고서 탐지를 하고 그다음에는 최종적으로는 육안으로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면서 각종 카메라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촬영까지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일단 적군의 활동을 해상에서 탐지하기 위한 그게 중국적인 비행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중에 있는 잠수함도 찾을 수가 있고 수상에 있는 함정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적성으로 선포되었다면 적이라면 그것이 이제 일본 지역으로 가까이 다가온다고 그 위협적이다고 봤을 적에는 먼저 공격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악의 보초를 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전방에 초계를 하는 겁니다. 페트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 장비가 의뢰도 있고요. 500파운드짜리, 즉 250kg짜리 폭탄도 있고요. 그다음에 로켓탄도 실을 수가 있고 무장이 대단히 강력합니다. 배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위협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에 150m 정도, 한 500피트 정도로 접근한다면 저 항공기가 나한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함정은 없을 겁니다. 어제 김동일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일본 초계기의 행위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이다. 그게 문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똑같은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보도에 의하면 공연은 아니고 예, 보도에 의하면 대화태 의장 부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대화태라면 우리나라 울릉도나 독도에서 예. 동북 쪽으로 백 몇십 킬로 정도 올라가는 지역이 될 겁니다. 거기서부터 아시아 대륙이 끝나는 러시아 대륙 밑에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을 뜻하는데 그 지역은 그 일종의 국제 수역으로 본다면 공해상이고요. 우리는 북한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그 항공기나 해상의 그 물체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전진 배치되어 있는 일종의 방위선을 가상적으로 쳐놓고 있는 지역 안에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크리츠라고 얘기하는 한국 방공식별구역 또는 방공식별구역. 예, 그다음에 해상에서는 합동작전구역이라고 선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에 우리 적기가 우리 가까이 들어왔을 적에 우리가 대응 조치를 취하려면 우리 지역 상공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공해상으로나 영공 바깥에까지 연장된 일종의 가상선을 방어선을 쳐놓고 성벽이 있다면 성벽 바깥에 외성을 두는 겁니다. 우리 보초가 그 관할하는 지역, 보초를 쓰는 지역의 한계선이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그 국제적인 문제가 있을 적에는 인근 국가 간에는 그것이 바로 서로가 겹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은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 가지고 그 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태 부근 일부까지가 우리의 방공구역까지는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들어가 있고 게다가 또 일본이나 뭐 여러 나라 해양 국가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연안 경계선에서 약 200마일까지 그렇죠. 안에 구역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구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그 안에 우리가 자위적으로 순찰을 하거나 정찰을 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구역이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배를 구출하러 갔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야 우리 동네에 들어온 거야 이거 라고 해서 이 비행기가 위협 행동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지금 그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뻔히 사정 알면서 일부러 그랬다는 게 교수님의 생각인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제법에 의하면 공해상이든 어디든지 간에 항공기가 그 선박에 또는 함정에 접근할 적에는 최소한의 거리와 고도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본에서는 규정을 지켰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보통 2,000피트로 정해지는데 500피트까지 내려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기가 수중에 있는 물체를 탐지하기 위한 최적 고도이고 또 수상에 있는 목표를 공격하거나 위협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좋은 고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려간 것은 상대방이 어떤 배이다. 분명히 우리 그 기가 걸려 있었을 것이고요. 한국 벤지 당연히 알았겠죠. 그렇죠. 한국 벤지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도 있고 서로가 무선 교신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상황에서 그 정도로 가까이 내려갔다면 우리 함장으로서는 당연히 방어적 조치로서 탐색하고 있던 레이더를 가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방어를 위해서 그 여차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무장을 준비시켜 놓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도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그 기본적으로 몰라서 그랬거나 또는 탐색하다가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려고 그랬거나 그게 아니라 교수님 말씀은 뻔히 우리나라 군함인 줄 알고 뻔히 다 알면서도 이런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고도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런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고도로 비행해 놓고 우리가 반응하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함정이 일본 비행기를 공격하기 위한 레이저를 쐈다. 이렇게 뒤집는 거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함정에는 보통 레이더가 그 대공용이라 그래가지고 공중에 있는 표적을 찾는 거하고 수상에 있는 표적을 찾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고요. 그런데 이지스함의 경우에는 미국계 이지스함하고 유럽계 이지스함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지스함에는 레이더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즉 대공용 레이더로 표적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찾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추적 레이더로 가지고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들어간 다음에 만약에 이제 적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미사일이 표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시하는 레이더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들어가시는데. 예, 예. 레이더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탐색하는 거고 하나는 트래킹하는 거고 하나는 표적을 공격할 때 명령을 내리는 레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주장한 얘기가 한다면 저거 두 번째 레이더 내지는 세 번째 레이더를 그렇죠. 켰다라는 뜻이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켰다면 물론 그 전에 무슨 우리 해군은 그 최종 단계 레이더 켰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로 켰다 하더라도 이거 자의적인 조치고 방위적인 조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150m 정도까지 가까이 오면 그것은 자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문제이기 그런 때문에 레이더를 켜도록 유인했다고 보는 게 더 맞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흔히들 하는 작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이게 흔히 하는 짓이에요? 예, 흔히 하는 짓입니다. 그게 이제 소련이 그 망하기 전에 동해안에 내려올 적에 일본이나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서는 그 배에서 나오는 신호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다 탐지를 하죠. 미국도 동원이 되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측 함정이 그 다른 나라 가까이 가게 되면 그 나라에서 그런 조치를 다 취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 배가 새로 만든 한국의 뭐 관계토함이다. 성능 테스트 해볼 용도로. 이지스함이라는데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가 또는 작전 태세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다분히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국제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이런 종류의 작전을 흔히 하는 것인데 일본이 작전을 걸어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그 위협 기동을 해놓고 이걸 뒤집어서 한국이 공격용 레이저를 쐈다고 뒤집어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저는 다분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시간이. 진행자님 한 가지만 고칠게요. 레이더 합니다. 레이더가. 권재상 교수님이었습니다. 정치 9단에서 14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입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시청자 여러분께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저는 인사하는 예의 바른 박지원입니다. 그 의원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방송을 하실 때 보면은 제가 많은 국회의원들을 상대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즉흥적으로 그 상황에 맞는 멘트를 치시는 순발력 대단하신. 저는 고래입니다. 칭찬하면 춤춰버리니까. 저도 새해 첫날이라 칭찬부터 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논평할 거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작년 일인데 올 초 1월 1일까지 계속 연결된 운영위 이야기도 한번 해 주시고 또 최근에 뭐 신재민 씨 건도 있고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도 나왔고 전공 분야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방송 시간을 약 2시간으로 연장하는 것이 교통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좋을 겁니다. 그만큼 하실 말씀이 많다는 건데 시간 역순으로 시간 순으로 우선 운영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관심이 포인트거든요. 한국당 완패죠. 나는 그렇게 맹탕일지 몰랐어요. 사실 제가 그날 TV를 유심히 보면서 나경원 대표가 1번 타자로 나오더라고요. 최소한 히트를 쳐서 1루는 갈 것이다 했더니 거기서부터 헛발질하는. 모두 발언 보시자마자 판단이. 그리고 이게 말이죠. 모두 발언 끝나자마자 그 SNS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올렸죠. 딱 보니까 이거 끝났다. 이렇게. 한 방이 없고 헛방만 있다. 준비도 안 되고 작전 미스다. 그 모두 발언 보자마자 이렇게 딱. 아니 뭐 시작하면서 원래 한 방 치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TV를 의식해서인지 계속 자료 요청, 의사 진행 발언 이런 것들로 시간을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국민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 같지만은 그러한 것은 여당, 그걸 홍영표 위원장이 잘한 거예요. 가급적 여야 간 충돌로 가고 질문과 답변의 기회를 줄여줘야 되는데 딱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한국당이 도와주더라고요. 여당이 취할 태도를 야당의 첫 번째 주자가 취하는 걸 보고 이거 내용이 없구나. 그렇죠. 간파하셨다는 거군요. 그리고 우리가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었기 때문에 최소한 저도 그 폭로를 참 많이 했다 하는 그 폭로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전문가시죠. 어떤 경우에도 배추 문건이라도 하나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어요. 첫 번째 빵 쳐주고 시작하는 건데 원래 첫 번째 없는 걸 보고 이거 없구나 내용이. 그렇게 간파하셨구나. 아젠다를 설정해서 새로운 것을 빵 터뜨려 가지고 기승전결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고그라지니까 이건 끝났다. 아, 역시 고수가 보니까 한눈에 그게 이거 나오거나. 해본 사람이 하지. 저거는 언론이 보도하는 첫 번째 딱 타이틀 나오게 뽑아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걸 보고 아, 이거 내용이 없구나라고 간파를 하셨고 그래서 바로 달려가서 SNS에 한 방이 없다라고 쓰셨고 근데 그렇게 써놓고 뒤에 한 방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 노심초사했죠. 미갈식으로 뒤에 나올까봐 예. 그래서 계속 보셨군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역시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 국회의원을 2번 했고 예. 답변을 했기 때문에 노련하게 넘어가잖아요. 예. 문제는 처음 나온 조국 수석. 예. 아무래도 서생이거든요. 첫 등판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도 처음 왔고. 어떻게 할까 했더니 처음에는 좀 너무 높은 톤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 저건 아니다. 예. 아 내용을 떠나서 네. 태도가 중요한데. 내용은 좋아요. 예. 그런데 그 태도가 예. 너무 당당하고 너무 그 톤이 높아서 저걸 어떻게 하나 했더니 나중에 자각하셨나 봐. 딱 조정해가지고 잘하더라고요. 아 그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건 국민을 상대해야지 한국당 국회의원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톤을 조금 조절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겸손하게 보이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내용은 내용인데 내용을 떠나서 그런 태도 목소리가 너무 높다거나 너무 딱딱하게 보이면 안 된다. 아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 나중에 국민들도 TV에서 나와서 하는 걸 보면은 박지원이는 참 내용도 좋지만은 태도도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심지어 넥타이 칼라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종합적으로 판단하죠. 예. 저처럼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말끔하게 하고 나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그 한국당이 완패다 이렇게 보신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다 거의 모든 언론이 완패다. 네. 그리고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방이 없다고 표현하는 언론들도 있는데 한 방이 없는 게 아니라 내용이 없었어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본래. 네. 그런데 다시 국정조사 특검하자 해서 또 제가 한 방 올렸죠. 사도 지나갔는데 무슨 나팔 불자고 하느냐. 그럴 거면 그때 잘했어요. 아, 그렇죠. 네. 실제 예를 들어서 김정주 환경기술본부장이 이제 부당하게 사찰당하고 쫓겨났다는 식의 주장을 했는데. 저도 그거 깜짝 놀랐어요. 최소한 중간에 쫓겨났으면 지금 한 방이 된다.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임기 다 채우고 그 한국당에다가 비례대표까지 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분도 뻔뻔하신 분이야. 그 홍카콜라에 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임기 보통 과거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임기 중간에 잘려서 나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저분도 그러면 임기 중간에 무슨 사연이 있어서 쫓겨났다라고 본인이 주장할 만한 이유가 있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근데 알고 봤더니 임기를 다 채웠어요. 거기서 버린 거예요. 그 거꾸로 자충수를 두고. 거기서 버렸죠. 거기서 중간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임기를 못 채웠다 이것만 나와도 그렇죠. 한 방이 되는데. 한 방이 되죠. 그런데 그거 냈을 때 저도 여기서 끝나는구나 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얘기하는 걸 듣고 역시 당신들은 안 돼.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럼 여당의 플레이는 어땠습니까? 야당은 그랬다고. 여당 잘했어요. 아주 팀 플레이를 맞추고 특히 홍영표 운영위원장이 적절하게 사회를 잘 보더라고요. 싸움을 자기가 걸었다가 하면 정의하려고 딱 한 방 공갈도 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질문과 답변의 양을 줄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야당이 질문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렇죠. 자료 요청하는 시간이나 다른 진행 시간을 늘리고 그렇죠. 그게 싸우는 시간을 늘리고 여야 격돌로 그게 운영 노하우인데 근데 야당이 그걸 잘 못했더라. 제가 그 전에 해봤거든요. 왜냐하면은 김태정 검찰청장의 DJ 비자금 관계 수사에서 우리가 이겼는데 이 법사위가 국정감사를 간 거예요. 당시 박상천 원내대표였는데 그래서 제가 DJ한테 얘기했죠. 이게 여야 격돌로 만들어가지고 김태정 총장의 답변 시간을 아주 없애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싸움꾼들로 사보임을 시켜가지고 깽판을 놉시다. 사보임이라는 것은 원래 운영위 위원들이 있는데 대타들이 나온 거죠. 그렇죠. 사임하고 보임하고. 그렇죠. 원래 그렇게들 하죠, 근데. 그렇게 하죠. 그걸 알면서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물론 새누리당도 잘하려고 했겠지만 언론 보도를 너무 믿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언론 보도가 워낙 일방적으로
그 총량을 따지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그렇죠. 보도가 되었으니까.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이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박지원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내막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나 이 보도가 저는 내막 몰라도 이건 아니다. 제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 말씀을 해줘야 내가 올라가는 거지. 저렇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연결해서. 네. 저는 최근에 그 신재민 사무관의 뭐 이렇게 폭로라고 언론에서 무슨 대단한 그 정부 차원의 정권 차원의 비위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사실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럼 저도 청와대가 6급 행정관한테 휘둘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사무관 4년짜리 나간 사람한테 기재부가 흔들린다. 이게 리더십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유심히 봤는데 저는 물론 국민들이 좀 의심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언론이 그렇게 보다니까 의심 가질 수 있죠. 국채 발행에 대해서 경제 정책이란 말이에요. 부총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청와대에서 이견이거든요. 해라 마나. 그럼 모든 업무는 청와대에 보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하고 이견이 있어가지고 결국 안 했잖아요. 발행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단체나 뭐 개인한테 이익이 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국가 정책인데 정책인데 서로 이걸 외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소통이죠. 청와대가 연락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정부 부처에다. 청와대 의견 내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래서 기재부에서 판단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좋은 면인데 왜 저렇게 나쁘게 사용되는가? 그거 참 이상해요. 그래서 이 건이 안 되는 사안인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법부에 가더라도 정책적 잘못에 대해서는 무죄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건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신재민 사무관이 간두가 학원 강사 가서 이제 노이즈 마케팅 한번 해봤는데 아무튼 유명은 해졌으니까. 그러나 국민은 판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외압이라는 프레임도 너무 웃깁니다. 저는. 아니 청와대 보고하는 게 왜 외압이고. 청와대가 전하는 게 왜 외압입니까? 또 청와대가 의견 내는 것이 왜 외압입니까? 그것도 된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런 논의를 왔다 갔다 하다가 발행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도대체. 이거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게 문제죠. 지금. 자, 전공입니다.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 신전사 나왔는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건 파격적이죠. 파격적입니까? 이건 한마디로 북한의 핵을 동결하겠다. 저는 처음부터 비핵화는 모라토리움. 현재 모라토리움 아니에요? 유예 동결. 신뢰가 회복되면은 완전한 비핵화가 된다. 이 3단계론을 주장했는데 이제 드디어 김정은 위원장이 동결을 선언했다. 즉 만들지도 실험하지도 사용하지도 더욱이 전파하지도 이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매력 있는 포인트예요. 이 미국이 가장 북한에게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미국 본토 공격 그리고 핵 확산이에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 전세 줄까? 그렇죠. 지금 중동에 이라크, 이란 같은 데 북한이 핵 기술자와 이 핵무기를 수출하면은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아주 파격적이다. 그걸 본인의 입으로 직접 얘기했고 그리고 자기 육성으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겠다. 남북관계도 서로 하자. 이건 말이죠.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한 군사 합의서 있잖아요. 여기에 쌍방이 공격을 하지 않겠다 하는 문제를 우리 보수층에서는 굉장히 나쁘게 해석을 하던데요. 지금 6.25 이후 공격 도발을 한 것은 북한이 우리 한국에 도발을 했지 우리 한국에서 북한을 공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쌍방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소리예요.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하는데 이번 저 얘기도 비핵화하겠다.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다 수렴해 준 거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할 차례고 최소한 북한에서 얘기하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는 미국이 경제 제재 해제의 실마리를 풀어주라. 이거라도 좀 해서 우리도 국내 여론에 좀 호소를 하겠다. 그럼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는 방금 이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얘기하셨으니까 아무런 전제 없이 대가 없이 재개하자. 여기서 아무런 전제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대가 없이는 요 표현은
뭐 입장료를 안 받겠다는 겁니까? 그 의도가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까? 네, 그건 아니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과거 하던 대로 하자는 건데 이 재계 대가라고 하는 것은 뭐 전제나 대가 없이 전제나 대가는 없이는 이제 북한이 뭘 해주면 하라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건 달지 않겠다.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해주라 하는 그런 절실한 심정에서 하고 제가 작년에 어떻게 됐든 북한을 4번 갔잖아요. 그 갈 때마다 그분들이 진실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한다. 그리고 인민들에게 발표했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만 하더라도 경제란 말이 38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 비핵화하는데 우리도 여론이 있는 거다. 왜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만 여론이 있냐. 북한도 당연히 우리도 있겠죠. 고난의 행군하면서 살기 위해서 참 굶어가면서 핵을 개발했는데 이제 핵을 폐기한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만 자꾸 주고 미국에서는 군사훈련 하나 언제나 재개할 수 있는 그거 연기한 거 하니까는 당신들 여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론도 있으니까 최소한 이거 정도는 표시해달라. 북한에서도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설득할 만한 거리를 달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서 북한은 우리 체제와 달리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우리 국민들이 공부해요? 뭐 학습해요? 안 하죠. 그런데 북한은 이제 인민들에게 대대적으로 그렇죠. 교육을 시키고 또 암송을 하게 해요. 신년사를 다 외우고 이해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신년사라고요. 맞습니다. 신년사가 그냥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1년의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계획이고 그리고 자기들 저 국민들한테 다 교육시켜서 암송할 정도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신년사 미국 국민들이 배우고 뭐 암송해요?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도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도. 그건 어느 나라 그런데 북한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1년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런 신년사를 전 세계에서 주목했던 거고 뭐 북한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도 주목했고 미국도 주목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완전한 비핵화나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들이 나왔으니까 타겟적이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휴가 중일 때 제가 여기 뉴스공장 나와서 얘기했지만은 저분들이 내가 금강산 개성 갔더니 전부 물른 게 신년사를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탐문하더라니까요. 그 방송을 여기서 했어요. 우리 국민은 아는데 김어준 공장장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신년사가 그렇게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과거와 달리 그렇게 탐문해서 지금까지 이 북한의 신년사는 지도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들 탐문도 하고 소위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도 탐문을 해서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가 이걸 해서 나는 굉장한 변화다. 북한이 북한 주민만을 상대로 한 신년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당연히 남쪽에서도 분명히 챙겨서 따질 테니까 남쪽을 향한 신년사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 신년사를 금년 신년사처럼 주목받은 게 없어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뭐가 나오냐. 우리도 그랬고. 우리도 모든 언론이 보도했어요. 신년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인다 했는데 뭐 이번 신년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홈런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 개성공단하고 그 금강산에 대해서 아무런 전제 없고 조건 없고 이런 이야기는 토달지 않고 무조건 하자는 얘기다. 입장을 안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고.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은 다만 하고 이제 뒤에 다른 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제재만 압박하면 다른 길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이제 유보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표현을 썼어. 이 다른 길이라는 게 뭘까요? 정세현 장관은 이게 이제 자꾸 미국이 계속해서 압박만 하면 양자회담이 아니라 다자 틀 속에서 이걸 가져간다든가 그런 식의 다른 길 외교적으로. 네, 과거에도 이제 육자회담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시던데. 저도 마지막 해결 단계에서는 다자회담, 육자회담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해 당사국인 4개국이 남북 합쳐가지고 그리고 경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돈 안 내는 나라예요. 원래 그렇죠. 결국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자로 가는데 다른 길을 선택하겠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핵실험 다시 하고 생산하고 뭐 미사일 쏘겠다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뒤로 돌아갈 수 없고 트럼프 대통령도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황금돼지를 탄 게 아니라 호랑이 등에 둘이 같이 탄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또 미국에 대해서도 한번 의지를 표현해 보는 거지 그것이 결코 나쁜 방향으로의 과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상응 조치를 좀 해달라는 표현을 다르게 그렇죠. 했을 뿐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 꼭 했었어야 되는데 첫날인데 이 얘기를 빼먹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 있네요. 이순재 여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다라고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진짜 어제 이튿날인데 참 우울한 날이었어요. 이순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아버지를 전두환 만들고 법꾸라지 우병우는 나오고 아무튼 참 이상한 날인데요. 만약 그런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할아버지는 박정희, 민주주의 아버지는 전두환, 민주주의 누나는 박근혜, 고조 할아버지는 이승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거기까지 안 넣더라도 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야, 대한민국 민주주의 오빠는 이명박 아니냐고. 그래 이명박은 거기 반열에 못 들어가요.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반열에 못 들어가고 거기는 파렴치범이다. 제가 그렇게 정리해 줬습니다. 아무튼 웃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발언을 그냥 부부끼리는 할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뭐 부부간에 못할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너무 빨리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2019년 최고의 히트는 민주주의 아버지는 전두환이다. 이것이 내년 신년호에 나올 겁니다.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최고의 발언을 이 발언을 능가하기 어렵다. 어렵죠. 그리고 박지원은 할아버지는 박정희, 아버지는 전두환, 누나는 박근혜. 이것도 꼭 같이 기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첫 여론조사 결과 그것마저 알려주면 리얼미터의 권순철 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빨리빨리 하죠. 예. 웬일이야.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어떻습니까? 네,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2%포인트 상승을 해서 47.9%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는 2.9%포인트 내려서 46.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조사에서 지난 3주 동안 내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 내라서 한 6주 동안의 긍부정 태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말씀하시니까 최근에 이제 각 방송사들이 신년 들어서 여론조사를 꽤 했잖아요. 많이 했죠. KBS 그 조사 많이 얘기했습니다. KBS는 50% 이상이 나왔고 55%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그 리얼미터 비슷한 여론조사도 나왔어요. 네네. 그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를 길게 설명하지 말고. 알고 있으면서 왜 물으세요? 네. 조사 방식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다 전부 다 공유하고 부분인데요. 조사 방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5% 나왔던 KBS 조사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이라고 해서 이른바 일단 투표로 치면은 기명 투표 방식입니다.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이제 좀 약간 저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자세하게 말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거니까 속내를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자동답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표로 치면은 이제 무면 투표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 생각하는 부분들은 좀 그냥 누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아직까지 뭐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좀 현재 정권 자체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40% 후반대에서 50% 그렇습니다. 중반 정도. 우리가 나오더라고요. 사회 보수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덜 잡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KBS 수치를 말씀 안 드렸으니까 KBS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다른 언론기관의 여론조사도 많이 있으니까. 지난 1일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입니다. 28일, 29일 조사를 제가 했고요. 숫자를 말했군요. 제가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당 한번 가볼까요? 네, 정당은 민주당이 오르고요. 그리고 보수 야당이 내렸습니다. 민주당이 1.2%포인트 상승을 해서 38%입니다. 대통령 지지율과 같은 흐름이고요. 다시 30%대 후반으로 올랐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30%대 중반이었거든요. 한국당은 한 2주 동안에 25% 선을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1.9%포인트 하락해서 23.8%가 나왔습니다. 이건 아마 이제 국회 연말에 있었던 국회 운영이 때문에. 대통령이나 정당 지지율이나 지금 월요일에 있었던 이제 조국 수석이라든지 임종석 비서실장이 출석했던 국회 운영에는 워낙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참패를 했다.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언론 보도를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러니까 적당히만 워낙 그 전까지 언론 보도가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유리했기 때문에 네네. 적당히 해도. 네. 네. 아까 대통령 지지율이 왜 올랐는지 이제 이유를 말씀 안 드렸는데요.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들이 좀 상당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정의당은 0.9%포인트 하락해서 8.1%가 나왔고요. 바른미래당은 요즘에 좀 출렁거림이 심합니다. 1.6%포인트 하락해서 5.5%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탈당 러시라고 해서 뭐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그 중앙에서도 일부 이제 탈당을 했었고 바른미래당 지지율 측으로 많이 빠졌네. 무엇보다도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탈당설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 자체가 흔들림이 있으면 아무래도 일반 여론들이 그쪽에 복귀가 좀 힘들죠. 자, 그다음에 이번 주 중조사는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12월 31일과 1월 2일 이틀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19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방식을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7.9%입니다. 자, 리얼미터만 조사하는 이번 주에 그것마저 알려주는 뭡니까? 좀 재미있는 조사를 해봤습니다. 뭡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떡하려고? 재미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발표를 하는 지지율이 사실상 대통령 지지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에 대한 맞습니다. 대통령 질문을 이렇게 묻거든요. 대부분이 대통령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잘한다, 못한다, 긍정평가, 부정평가. 긍정평가를 우리가 이른바 이제 국정 지지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국정 지지율이지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율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국정 지지율이라고 표현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인식하는 그 지지율과 실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율을 구분해서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몇 년 동안 여론조사 기관에서 아마 리얼미터 같은 기관이나 다른 조사에서 이미 해봤기 때문에 많이 이제 다르다는 것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실제로 대중들한테 전하는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조사를 해서 대중에게 발표하는 건 처음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때요? 그거보다도 질문을 좀 읽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어느 정도로 지지하거나 반대하십니까? 선택지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임기 끝까지 지지할 것이다. 현재는 지지하지만 상황에 따라 지지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현재는 반대하지만 상황에 따라 지지할 수도 있다. 아니다. 임기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이게 설문 항목이 재밌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설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1번은 핵심 지지층이고 4번은 핵심 반대층. 뭘 해도 반대할 것이다. 뭘 해도 지지할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코어 지지층, 코어 반대층.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동일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에서는 국정 지지율, 즉 긍정 평가가 46%, 부정 평가가 49%. 어제 500명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500명의 국정 지지율은 부정 평가보다 낮아요. 그런데? 근데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 평가 지지한다는 응답이 59.9%, 60%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인들도 실제로는 국정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을 구분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반대가 36.3%입니다. 조금 전에 불러드렸죠. 국정 지지율은 긍정평가는 46%이고 대통령 지지율은 60%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너무 다르죠. 현재 정부의 정책을 지지합니까? 라는 질문과 대통령을 지지합니까? 하는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일 잘하냐는 부분들을 하고 대통령 이 지지율은 제가 볼 때는 신뢰 또는 기대가 담겨 있는 조사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가 부분하고 일 못해도 신뢰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 부분들이죠. 분명히 다른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책을 비판하지만 대통령 개인은 나는 여전히 신뢰한다. 이런 거네요. 그래서 좀 재밌는 부분들은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에서 잘못하는 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약한 부정평가편이라고 하는데 지금 잘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대통령 지지율에서는 지지가 52%, 반대가 45%로 지지가 더 많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대통령 여전히 신뢰하는 게 높군요. 그리고 세부 계층별로 봐도 뭐 PK나 TK는 충청 경연 60대 이상 50대 남녀 모두 무당층 이런 데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서는 부정평가가 더 높아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에서는 금방 불려드렸던 모든 곳에서 지지한다는 게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 모든 연령층 이런 곳에서 전부 다 지지한다는 거죠. 재밌는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만 질문하고 끝낼 건데 임기 끝까지 지지한다는 얼마나 나옵니까? 이게 핵심 지지층인데. 맞습니다. 임기 끝까지 지지할 것이다가
34.6%로 35%로 보면 되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유권자가 4,300만 정도 되거든요. 계산을 해보면은 임기 끝까지 지지할 것이다. 코어가 1,500만 정도가 됩니다. 코어는 탄탄하네요. 네. 거꾸로 네. 뭘 하든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는 얼마나 남습니까? 요거는 19.5%입니다. 요게 코어 반대층이네. 뭘 해도 반대한다. 뭘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여론 지형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예, 재밌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사의 의미는 대통령의 국정성을 현재는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도 네. 여전히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라든지 기대는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이렇게 국정 지지율 한 60%까지는 회복이 가능하고 지금이지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빠진다면 35%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아유, 잘 해석을 잘하시네. 네. 여기까지 하죠. 네. 재밌는 여론조사 맞습니다. 네. 설계도 잘하셨고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네, 예. 빨간 옷 입으셨네. 리얼미터의 권순정 실장이었습니다. 불친절한 AS. KBS 최 기자 고정으로 갑시다. 최경영 기자님 실검 1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최강시사 3위 했습니다. 목적 달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도 최강시사 어떤 프로그램인지 잠깐 다녀왔습니다. 예, 이런 문자 많이 왔습니다. 잠깐만 다녀오세요. 그리고 이런 문자도 많이 왔네요. 최강시사 시간을 조금만 바꾸면 뉴스공장 끝난 후에 가서 들을게요.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뉴스공장 끝난 다음에 다음 또 TBS에 계세요 그냥.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신년에 2019년도 의외로 멋지게 진격합시다. 의외로 멋지게요? 멋진 건 없으니까 의외로 멋지게. 의외로 멋지게. 예. 아무런 노력 안 했는데 나이는 저절로 먹었고. 예. 그럼요. 2살이나. 우린 저도 한국 나이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만 여전히 예전에 뭡니까 음력 셀 때 동양문화권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 일본이나 중국도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예. 만 나이에다가 개월로 합시다. 개월로. 대부분의 나라가 개월로 하죠. 네, 예. 예. 나이 물어보면 몇 살이라고 하고 정확하게 몇 살 몇 개월이라고 보통 답해요. 네. 예.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신년이니까 첫 해니까 조금 좀 가볍고 좀 유쾌하고 즐겁게. 보통 이제 집 지을 때 건축가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집 짓는 꿈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모든 사람의 꿈이고요. 저도 한번 지어보고 싶은데. 그리고 솔직히는 이제 집을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짓는 거는 뭐 전체 한 5%밖에 안 될 텐데 되게 다 리모델링 같은 걸 또 뭐 살다 보면 두세 번 하기 때문에. 적게는 인테리어 정도 수준에서. 그럼요. 인테리어 수준까지도 하면은 근데 거의 다들 다 집을 모든 한번 사람들이. 짓고 싶어 해요. 그럼요. 그건 다 로망입니다. 자기만의. 우리의 로망이죠. 근데 그게 5%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5%보다도 더 미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는 거는. 형편도 돼야 되고. 형편도 돼야 되고 또 기회도 돼야 되고. 돈이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시간도 필요하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꿈을 이룬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평생에 한 번은 집을 작들어서 지어봐야 되겠다. 저는 김어준 건축주가 지은 집을 보고 싶다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건축가를 선택하느냐. 이거 재밌네요. 근데 이제 보통 얘기하면은 업자를 선택한다는 말을 일단 머리에서 지우십시오. 보통은 이제 업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건축업자 누구를 선택하느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건축가, 이거 설계하는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것부터 이제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건축업자가 아니라 건축가를 선택을 한다. 근데 왜 건축가나 디자이너가 필요하냐. 뭐 하는 일이냐. 물론 우리가 이제 도면도 그리고 뭐 허가도 받고 뭐 또 하고 이런 걸 다 하지만 저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집을 짓는다는 거니까 이 경우는 자기 집을 짓는다는 건 자기의 로망과 또 자기의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자기의 상처도 치유하고 꿈을 이루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돈은 모자라고. 그렇죠. 집은 또 작고 뭐 이건 뭐 여러 가지 없는 데서 하는데 보통 건축가를 이렇게 도면 그리고 이러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특히 집을 지을 때는 그러니까 자기가 예익 표현하는 것보다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뭔가 더해주는 사람이 건축가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있는 것 그거를 실현시키는 거. 또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단어를 썼을 때 그 단어를 똑같이 이해할 것. 똑같이 이해할 것도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이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한데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거 이제 그런 사람은 잘라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면 일단 제가 세 가지만 가지고 왔는데 건축을 선택할 첫 번째는 하나 궁합을 잘 맞춰볼 것. 어떻게 맞춥니까? 두 번째는 유명한 건축가는 피할 것. 미모의 인간은 피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미모를 왜 피합니까? 미남이나 미녀를 그러니까 왜 유명 피해요? 건축가는 피할 것. 세 번째는 연애하듯 친구하듯
교감해야 된다. 요거 이제 세 가지가 그럼 딱 같은 얘기입니다. 유명 건축가 왜 피해야 돼요? 유명 건축가를 피하는 이유는 일단은 뭐 값이 비쌀 그리고 너무 바쁘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하면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유명 건축가들은 자기네들의 시그니처를 남기려고 하는 것도 꽤 많아요. 자기가 설계한 건축주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휘를 실현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명 건축가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유명 건축가는 결국은 유명 건축가가 원하는 대로 건축이 아니 왜냐하면 저한테 맨날 누가 좋아 이런 물어보는데 누가 좋아 하면 유명한 건축가 이름 다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 피하고 다 피하고 일단은 비싸고 시간도 없고 뭐 이런 거 뭐 비싸지까지는 아니라 하여튼간에 훨씬 더 그러니까 루키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약간의 경력이 있는 건축가하고 하면은 이러면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게 하고 굉장히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또 좋은 안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의욕이 넘치니까. 네. 의욕이 또 너무 넘치는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유명 건축가를 피해라. 두 번째. 그다음에는 이제 궁합을 맞춰보는 과정인데,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케이스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1년 정도를 서치를 했어요. 이 사람들 책도 찾아보고 또 그 사람들 그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건 5명 정도를 해놓는다면 다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인터뷰죠. 같이 밥을 먹고 술도 마셔보고 이러면서 궁합을 맞춰봐요. 세계관도 비슷하고 언어도 사용도 비슷하고.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애인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친구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인지 뭐 정말 임상가도 왜냐하면요. 시간이 많이 특히 드네요. 집을 설계할 때를 보면은 자기가 남들한테 감추는 비밀까지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요?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부모 자식 관계, 또 부부 관계,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있을 때 뭔가를 이 공간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다 보면 이상한 얘기까지 다 하게 돼요. 지하실을 나는 꼭 이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하로 들어가 숨어야 되겠다. 우리 어쩔 수가 없어. 그거 만들어줘야지. 이 공간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 설명을 하다 보면 자기 인생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럼요. 인생 얘기를 하고 정말 상처까지도 다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변태적인 로망까지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궁합을 맞춘다는 건 최소한 그런 사람을 얘기할 수 있을 사람이지. 2-3명 정도 후보를 정해놓고 3명 정도. 최소 3명은.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수다 한번 해보고 그래서 통하는지 서로 세계관이 비슷한지. 그러고도 속는 경우가 많지. 어쩔 수 없고요. 그래도 그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친구처럼 애인처럼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일단 보통 하면은 뭐 건축가가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요? 건축주가 자기 머릿속에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걸 얘기를 꺼내놔야 됩니다. 그렇죠. 얘기를 꺼내놔야 우리가 그거를 해석을 하거나 거기에 덧붙이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자기는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으면서 그냥 멋있게 여기 땅이 있으니까 멋있게 지어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간에 살고 싶은지 설계도를 못 거두기라도 설계도는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이런 순간이 좋아. 나는 이러이러한 장면을 필요해.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소나무는 꼭 하나 심어야 되겠어. 나는 주말에는 꼭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완전 밀폐된 공간에서 나는 오늘 빨간색이 붙였는데 난 벽 하나는 죽어도 빨간색이었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기가 요거는 꼭 하고 싶다. 나는 이런 거는 죽어도 싫다. 누가 뭐 장모님 하나 누가 나를 보는 거 싫다. 뭐 이런 거 없애줘라든가. 뭐 하여튼간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준비돼야 네, 이게 보면은 그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아주 좋은 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처음에 자기 친구한테 얘 이제 초대 애인 같은 사람한테 가서 설계를 맡기는데 처음에는 똑같아요. 제주에 조그만 땅에다가 뭐 우주에 뭐 새로운 거 만들듯이 건축가가 나와서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막 이러면서 하는데 XXX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을 가고 나니까 옛날에 살던 집에서 그 여자 친구가 옛날에 살던 얘기를 아버지하고 있던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돼서 결국은 집을 리모델링 하는 거로 갑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멋있게 안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희 박사님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이라고 말했는데 10초가 남았어요. 10초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남았는데요. 54초가 남았는데 보니까 시간 고지를 제가 잘못 읽었네요. 이러다 보니까 30초가 남았어요. 그래서 건축가 뭐냐면 건축가도 완성형이 아니라 굉장히 진화형이라는 거 같이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좋은 집은 건축주와 건축가가 같이 성장하면서 만드는 것이다. 좋은 집은 건축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기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 스스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군요. 한 가지는 연애하듯에 대해서는 전혀 안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기까지. 안녕.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안녕. 저도 안녕.